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흔들린 날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연준 위원들이 이 연내 추가금리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는 게 이번 회의록에서 좀 확인이 됐고요. 옐런 재무장관의 이 중국 방문과 함께 또 시장의 긴장감 지금 최고조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깊게 한번 분석을 해보죠. 강력한 세 분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 세계 증시가 오늘 상당히 좀 암울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경제와 주식 어떻게 좀 마무리됐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짧게 한 줄 평으로 좀 여쭤볼까요? 그냥 좀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좀비 보는 느낌. 예, 그러니까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한쪽에서 불쑥 일어나가지고 살아있다는 식으로 개별 테마주들이 조금씩 반짝 일어났다 쓰러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비 같은 시장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 주변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죽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죽지 않았다 말씀드렸고요. 손평론가님. 시기적인 특징이 있지 않을까. 뭔가를 계속해서 시장은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장을 시작을 하면서 네.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뭐 우리 7일 삼성전자 실적 내일 나오지만 삼성전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준도 뭐 의사록 공개되면서 뭐 강력한 긴축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지만 7월과 9월 FOMC 결과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보면 주체별로 해서 뭐 그러니까 이거를 판다 이런 방향보다는 그냥 매수를 안 한다 그냥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이제 앞으로 FOMC 그다음에 뭐 다음 달 이제 CPI까지 나오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그다음에 방향성을 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시장이 사실 올라가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포 혹은 주도주가 뭐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상반기까지는 뭐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반도체, AI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주로서 역할을 확실하게 했다면 하반기에는 아직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뭐 주포라고 한다면 상반기에는 뭐 우리 증시는 이제 외국인이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주포와 주도주의 컴백을 기다리는 시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뭐 다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긴 했지만 막 지수가 막 폭락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런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원차장님. 예. 예, 뭐 오늘 뭐 연준발 아침에 오전에는 연준발 이슈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중국발 이슈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AI 사용자 감소 얘기까지부터 나오고 하면서 악재만 좀 많이 부각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을 시켰습니다. 오늘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결국에는 실적 노이즈가 그나마 적은 섹터로 찾아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 즉 시장은 지금의 시장은 뭐 새로운 대세 하락을 걱정하거나 이럴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차장님 오늘 그 대기업 계열사 그 우선주들 네네. 한 5종목 정도가 이렇게 무더기로 좀 뭐 하한가 이상으로 막 떨어지고 그러던데. 요것도 오늘 뭐 영향 좀 있었을까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어떤 개별 이슈적인 영향 같아가지고 좀 더 면밀히 한번 좀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 올린다는 얘기를 연준 뭐 파월이 그 전에도 계속 했잖아요. 네. 회의록에 뭐 특별하게 대단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 정도까지 영향을 받을 일이었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이제 우려했던 것들이 이제 텍스트로 보게 되니까 아 정말 확실하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화들짝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우리 증시도 뭐 조정을 받았지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잖아요. 그러면은 의사록 내용에 나온 그 미국 연준의 긴축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의사록에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6월에 동결을 하긴 하지만 인상에 대한 시동을 끈 게 아니라 지금은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만 밟고 있는 거다. 네. 언제든지 다시 올릴 수 있다라는 게 분명히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저는 또 이제 하나 눈길을 끌었던 건 신용경색 리스크가 그 의사록 안에 언급이 된 것도 사실 눈길을 끌었어요. 네.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월에 SVB 사태를 겪었지만 그 지금 이제 수면 아래로 뭐 잠시 가라앉은 것 같지만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이슈이거든요. 네. 여전히 이제 미국 경제 그 수면 아래에 신용 경색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연준도 인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된 것 같고 금리 인상 시동을 언제 다시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앞서 뭐 7월, 9월 이제 FOMC에서 뭐 지금 파월 의장 말만 빌리자면
혹시 연속해서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가능성도 내비치고는 있지만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죠. 7월에는 뭐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긴 하지만 9월까지 설마 2번 연속해서 올릴까? 그럼 시장이 너무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뭐 이런 그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2번이나 올리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7월, 9월 이렇게 2번 다 올리면? 시장이 받는 충격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시장 금리에 반영돼 있는 거는 한 번 더 올리는 것까지는 계산이 돼서 반영이 돼 있는데 사실 점도표상 이번에 2번 올리는 이제 위원들도 꽤 있었으니까 네.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9월까지 연속해서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 시장이 받는 충격은 상당히 크지 않을까. 네. 네.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신용 경색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그 회의록 공개 이후에 미국의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4% 가까이 다시 또 이제 급등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신용 리스크, 이게 시장 금리가 어떻게 올라간다는 거니까 예전에 뭐 은행 부실 뭐 이런 것도 다시 또 부각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또 걱정이 되고 어떻게 보세요? 뭐 작용 반작용의 뭐 원리 아닌가 싶어요. 그 연준에서 한번 얘기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연준 인사들이 얘기할 땐 크게 반응을 안 하다가 항상 이런 의사록이 공개되거나 이럴 경우에 그게 한번 나오면 그때 이제 반짝 긴장해가지고 또 신용 금리가 좀 움직였다가 또 시간 지나면서 또 경제 지표들 나오면서 아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하면 도로 또 가라앉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너무 뭐 단정적으로 또는 이제 지금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우려하실 거라기보다는 여태까지 보여줬던 어떤 일반적인 패턴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거는 아직 아니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더해서 중국과의 이 금리 역전폭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여파로 뭐 위안화 가치가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중국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금리를 더 어떻게든 좀 낮춰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위안화가 이렇게 낮다. 그럼 금리를 더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이제 상반기 때 예상보다 좀 저조했었던 부분들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면은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이 좀 따라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가뜩이나 지금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또 우려가 또 일정 부분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게 반복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위안화가 지금 뭐 15년 만에 최저치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현재 그 중국의 어떤 상황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이 금리에 대한 스탠스 그 부분을 갖다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번에 옐런이 가가지고 결국 옐런이 뭘 할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과 어떤 거를 갖다가 이제 서로 교환을 하든 바터식으로 이제 합의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책 카드를 이제 언제쯤 내놓을까 시장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금리 인하를 했지만 인하 폭이 미미했고 그러면 뭔가 이달에 지금 또 그 상무위원회 고위급 그 회의가 예정이 돼 있으면 뭔가 경기 부양책이 이 자리에서 확정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위안화 흐름만 본다면 네. 미국과의 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또 함부로 쓸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옐런이 이번에 방중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미 국채를 사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같이 오고 갈 것 같은데 네. 포괄적으로 지금 그림을 보고 이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쉽사리 경기 부양책을 꺼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위안화를 이대로 놔두기도 모호한 상황이고 여러 측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중국의 경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옐런이 말하는 대로 미국 국채를 중국이 사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 트럼프 때 이제 뭐 강력한 이제 미중 패권 싸움이 시작되면서 중국이 이제 미 국채 비중을 대폭 줄였잖아요. 네. 뭐 아마 그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이번에 옐런이 가면 미 국채를 좀 다시 사달라라고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네. 아까 이제 위안화랑 연동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미 국채를 사줄 필요성도 있는 거죠. 달러와 위안화의 갭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뭐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옐런이 바라는 대로 중국이 국채를 사주면 중국 입장에서도 부양책을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겨버리는 거다. 그런 함수가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교집합이 있는 부분도 있다 이거네요 이번에. 네. 예. 지금 미중 협상은 오늘부터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될 것 같더라고요. 옐런이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뭐 마지막까지 서로 일단 문신자랑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양국이. 근데 정작 그 문신 자랑할 때 앞에서 선수로 뛰셨던 분은 안 들어가시고 지금 옐런은 재무장관입니다. 상무장관이 아니에요. 상무장관은 따로 계시죠. 네. 근데 말 그대로 중국에다가 계속 그 이제 대표로 쏘셨던 분은 상무장관이신데 그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옐런이 들어갔어요. 옐런 들어가가지고는 아마 이번에 어떤 그런 무역 관련된 이슈나 이런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앞서 이제 두 분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채권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금리가 5.25가 나오는데 여기서 7월달에 한 번 더 올리면 5.5. 아니 세상에 이게 지금 연준 기준금리가 5.5가 나와버리면은 RRP라고 그러죠. RRP 금리도 5.5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미국에 저기 돈 풀릴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 기준금리 계속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이제 컴다운 시키려면은 말 그대로 국채금리 자체가 좀 찍고 내려와 줘야 되는데 국채금리를 내려와 주려면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내려와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수요를 이제 중국한테 좀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채권 좀 사주세요. 우리 뭐 저기 뭐 채권 부채한도 협상 그런 것들 다 통과해가지고 채권도서 발행될 수가 있는데 채권 좀 사주세요. 사주면은 우리 채권 금리 내려가고 그러면은 당신네들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가 한 3.5 정도 나오거든요. 예. 3.5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금리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캄다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딜을 붙이겠죠.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각 나라가 뭐 저울질하면서 뭐 이번에 저기도 시진핑도 만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만나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도출돼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데 이런 것도 좀 한 번에 해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시청자 써니님이 10년물 미국 채금리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국채 가격이 지금 싸다. 그러니까 네. 미 국채 수요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떨어져 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10년물도 10년물이지만 2년물은 더 난리예요. 지금 4.97이 네. 뭐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찍히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5%가 넘어가 버린다. 미국채 2년물 금리가 5%가 넘어가 버린다라고 하면 이게 아마 좀 시장에서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아니야 괜찮아 버틸만 했어 하다가 5%가 훅 넘어가 버리면은 소위 말하는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식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국 채권 금리 그 2년물 가지고 있으면 5%가 받게 되고 지금 1개월물 같은 경우는 5.3 정도가 나와요. 이거는 오히려 연준 기준금리보다 더 높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유동성을 다 채권에서 흡수를 해버리게 되면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일은 없죠. 예.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옐런이 와도 수출 이 규제 감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이게 문신 자랑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진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아니 근데 거꾸로 뭐 그럼 네가 와주면 무려 풀어줄게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협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일단은 협상하기 전에 최대한 센 척은 해야 되는 거고 네. 자기가 이제 뭐 쉽게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해야지 그쪽에서도 내놓을 카드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일종의 협상용 저는 협상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미국도 이게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강공일변도로 또 나가다가 또 풀어주는 척하고 뭐 이러잖아요. 지금 보면은 결국 지금 그 옐런이 중국을 가는 목적도 보면은 물론 미국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또 민주당을 위한 거기도 하고 바이든을 위한 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앞서 가지고 좀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극단으로 치솟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옐런이 지금 9일부터 4일 동안 중국에 머물게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협상 카드로 올라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 손평론가님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그 이번 시기상으로 보면은 지난번 이제 그 국무부 장관이 가서 시진핑 만나서 이제 고위급 회담을 이제 채널을 다시 가동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네. 옐런 장관이 그 결과물로서 처음 이번에 방중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제 협상은 사실상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양국의 이제 그 지금 제재 조치들이 공식적으로나마 뭐 비공식적으로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위급 회담 열기 전에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여기 그 전에 하나 짚어볼 거는 저는 이제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상무부가 앞으로 지금 시기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동안에 그 중국을 향해서 했던 제재 조치들을 사실 구체적으로 성문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을 거야, 수출을 못하도록 막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고 네. 네덜란드나 일본도 장비 수출 같은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그 얘기는 했지만
이 규정 안에 그 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그 안을 지금 상무부에서 조만간에 내놓는다고 해요. 네. 그렇게 되면 또 협상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양상이 이제 협상이 진행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는 이제 첫 만남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양국의 입장을 좀 서로 듣고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제를 따진다면 뭐 고일 관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광물을 비롯한 수출 제재, 또 위안화 환율 통제 문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미국의 디리스킹 뭐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그 방향성이니까 여기에 대한 합의 모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앞서 이제 다시 우리 언급하지만 재무부 장관이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 지금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 국채 다시 사들이는 거 양을 좀 늘려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고 뭐 결제 차원에서도 뭐 달러 결제를 늘려달라 이런 요구도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 뭐 예상이고요. 어쨌든 이번 재무장관을 지나서 사실 저는 그 러먼도 상무장관이 다음 방중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예. 그 협상의 결과가 사실 이번 패권 경제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이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뭐 미중 간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 달러 위안화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엔화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죠. 실제 근데 환전소 가면 지금 엔화가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1,000만 원도 환전하기가 어렵다라고 네. 얘기를. 지금 들어가도 안 넣는 거예요? 사는 게 맞는 겁니까? 만약에 그냥 우리가 이제 환율 같은 경우 많은 변수를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뭐 단순하게 그냥 차트상으로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네. 그 엔화 약세의 피크점까지 엔달러 환율 기준으로 원달러가 아니라 원엔이 아니라 엔달러 환율 기준으로 보면은 한 5% 정도 엔화가 추가로 약세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즉 말 그대로 지금 내가 지금 산 엔화가 여기서 더 빠져봐야 5% 정도 더 깨진다. 그러면 그 정도는 나 뭐 버틸 수 있다. 뭐 주식도 가지고 있다가 물리면은 10% 15% 물려도 버티는데 네. 뭐 돈 못 버티겠냐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충분히 들어가 보실만 하고 그리고 여기서 혹은 5% 즉 이제 그 엔달러 환율이 한 150엔 정도 될 텐데 그 정도에서 더 깨지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더 사보는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엔화를 뭐 말 그대로 은행 가가지고 환전해가지고 가지고 계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FX 마진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매매하시기 편하게 그 코드번호로 292560 치시면은 타이거 일본 엔선물이라는 ETF가 있으세요. 네. 네, 그걸로 대응하시면 조금 편하실 듯 하고요. ETF를 사봐라. 그렇죠. 네. 단 주의하실 사항이 여기서 요거 수익 나면은요. 주식은 우리가 수익 나서 팔아도 세금은 안 떼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수익 나면 배당소득세 15.4% 뛴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시고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 세금 많이도 떼네요. 엔화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거에 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네. 조금 더 정책적인 방향성을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싸져 있으니까 투자 관점에서 엔화를 잡는다. 역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6월 회의에서 좀 약간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에 조금 바뀔 수 있다. 뭐 지금의 완화적인 게 조금 더 뭐 긴축적으로 반발 한 발 정도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걸 또 내포했다가 최근에 또 아직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시장에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면서 네. 앞으로 엔화의 흐름은 일본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적 방향성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오는 시점까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엔저는 미국이나 유럽 뭐 주요국들이 금리 다 올렸는데 일본만 가만히 있으니까 그 금리 스프레드의 차이에서 엔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 시기는 분명히 끝나가고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기조적으로 지금 만약에 투자 관점에서 지금 들어간다.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 트레이딩하고 하는 건 모르겠고 그냥 엔화 사서 좀 돈 좀 벌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최소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내가 갖고 있어야지. 라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시기는 뭐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거는 이사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같은 질문으로. 엔화 들어가는 거 괜찮은지. 저는 엔화를 항상 일본 갈 때만 사봤기 때문에 그 경험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제 기억에 저 엔화 900원 언더로 해가지고 일본을 다녀와 본 기억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본을 꽤 다녔었는데
심지어 비싸게 할 때는 한 1,100원 뭐 이럴 때도 다녀보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좀 저렴한 뭐 투자 여부를 떠나가지고 저도 조금은 좀 갖고 싶어가지고 일단 언제 900원 깨지나 그것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이런 전망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심경을 또 복잡하게 만드는 게 바로 AI입니다. 지금 챗 GPT 이용자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해서 약간의 충격을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인기가 좀 시들하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평론가님, 이 AI 이슈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6월 방문자 수가 이제 전달과 비교해서 10% 가까이 뭐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AI 챗GPT를 탑재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서비스 빙이 점유율이 감소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거는 뭐 전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트래픽 감소 자체는 이전에 기저효과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어들 거다라는 게 이제 사실 얼마 전부터 예견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오히려 AI 업체들 간의 이제 경쟁이 본격화되는 장이 열리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 아닌가. 주도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챗GPT 점유율 떨어지고 뭐 사용자 떨어졌다고 해서 그런 경쟁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인가?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생성형 AI가 접목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제 검색 서비스 정도에 접목된 거고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만 보면 뭐 클라우드 애저라든지 아니면 오피스 365라든지 앞으로 이제 게임에도 본격적으로 MS가 접목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접목돼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올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제 여담이지만 그 보통 마이크로소프트가 장기 실적 가이던스를 안 내놓는데 그 게임사 지금 합병하는 문제 때문에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공개되면서 10년 후에 MS 실적 전망을 CEO가 한 게 나왔어요. 예. 연평균 지금 2자릿수 성장률을 거기에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MS가 거기에 넣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심에 AI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단기에 이게 뭐 점유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보는 거는 뭐 전혀 걱정하실 건 아닐 것 같고 관련 섹터도 이제 뭐 작년에 이제 그 AI 관련된 섹터로 묶여서 뭐 테마주 형태로 많이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있다면 단기 조정을 받거나 뭐 일부 좀 숨고르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AI 도입의 확산 속도라든지 지금 상용화 버전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 AI 관련된 섹터는 뭐 초고대 언어 모델, 인프라적인 그런 부분들 말고도 이런 것들에 접목되는 산업 영역들까지 밸류에이션 평가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교육이라든지 의료, 뭐 게임 이런 산업에는 이미 활발하게 AI가 지금 접목되고 있고 도입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전 산업 영역으로 도입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긴 시각이지만 뭐 로봇이라든지 자동차, 뭐 심지어 중후장대 부분까지도 AI가 다 폭넓게 도입된다라고 본다면 뭐 지금의 단기 점유율 하락, 사용자 줄어든 거는 사실 뭐 예.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챗 GPT 트래픽 감소했다고 하니까 기존에 우리가 쓰던 검색 엔진들 이런 게 다시 좀 유효한 거 아니냐, 여전히 살아남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올랐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많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 MS가 챗 GPT를 유료화를 했어요. 4.0 내놓으면서 네.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데이터들이 아마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들일 텐데 그러면 그 챗 GPT 4.0 쓰던 사람들 그거 이제 덜 쓰고 혹시 구글 바드로 넘어간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한 좀 어떤 이제 데이터를 누가 풀어주는 이제 미국 사람이 없는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열심히 구글링을 했는데 네. 뭐 그 찾지 못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MS 같은 경우에는 그 빙이라는 검색 엔진을 쓰잖아요. 근데 빙이 뭐 언제부터 검색 엔진 쪽에서 점유율이 높았습니까? 어차피 점유율은 구글에서 다 검색 엔진 쪽에서 다 해먹고 있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이번 이 MS가 GPT에서 점유율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사이에 구글 바드가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금 이제 뺏겼다는 정도. 그리고 구글 바드는 거 아직 유료가 아닙니다. 무료로 쓸 수가 있어서 네. 일반 사용자들, 그냥 일반 개인 사용자들 같은 게 주로 좀 많이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AI에 대한 성장성이 이제 막 뉴스 오늘 나온 것들 보면은 마치 끝났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과거에 메타버스 열풍이 확 불었다가 그 거품 싹 꺼진 것처럼 이번에도 이거 꺼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자 엔비디아, AMD,
구글 같은 회사들이 지금 AI를 위한 프로세서를 겁나 반도체를 겁나 늘려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생산 오더가 지금 삼성전자, TSMC로 계속 흘러나가고 있는 것들이 네.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끝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기우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가 하반기에 내놓을 그 한국어 버전의 네. 하이퍼글로벌 여기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커요. 뭐 이제 확인된 건 비공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한국어 버전의 서비스로서는 최고의 성능일 것이다. 챗GPT나 뭐 바드의 경쟁력을 뛰어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전혀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8월 24일에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혹시 이사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한 게 지금 AI 뭐 챗GPT 같은 경우도 굴리는데 전력 소모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용자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도 네네. 있고 이게 계속 유지 가능한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지난번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용의 편의성을 일단 맛을 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절대 포기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마켓에 대해서 굉장한 수요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이상은 가격 저항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격을 심각하게 저항감이 느끼게끔 하면서 시작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면은 아까 이제 그 두 분 말씀하신 내용에서 조금 보완하면 바드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건 실제적인 패스트컴 기사로도 나온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사용량이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줄었을 것. 그것도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는 지금 온라인으로 사용한 것만 지금 잡아놨는데 그 앱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애플에서 다운로드 된 것만 5월 달부터 해가지고 1,700만 건이랍니다. 그건 카운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건 실제로 줄었다기보다는 기사 자체가 좀 한쪽만 보고 지금 정리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AI가 뭐 어떤 앞이 어떻게 된다 만다 얘기할 건 아니고 네이버 카카오가 올랐던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바로 좀비 현상입니다. 네네.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AI의 상황 좀 주목해서 지켜보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내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올 거잖아요. 네네.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고 네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안 좋을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안 좋더라도 그 안 좋음의 폭이 예상보다 좀 줄 거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반도체 섹터 쪽의 어떤 방향을 놓고 보면은 2분기가 저점이 확실하 보이고 1분기가 저점이었었고 오히려 네. 2분기부터 이제 1분기 저점으로 해가지고 바닥에서 라운딩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3분기부터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실제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라든지 여타 이제 그 리서치 기관들에서도 전망하고 있는 것도 네. 3분기부터는 이제 수요가 좀 더 많아질 것이다. 여기에 제가 좀 아까 이제 HBM 관련해서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지금 마켓이 크지는 않지만 네. 이것의 어떤 포텐셜 자체가 AI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다. 특히 AMD가 지금 이번에 그 GPU 칩 개발한 것 자체는 이 HBM에 대한 사용의 어떤 양 자체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AI가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반도체 쪽에는 또 다른 하나의 무기가 장착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9월경에 이제 출시가 될 그 비전 프로라고 하는 네. 애플 제품 있잖아요. 이게 삼성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확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게 될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애플이 만들게 될 경우에는 애플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지금 10여 년을 준비해 갖고 그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M&A 해가면서 준비를 해왔던 건데 네. 일단 출시를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어떤 식이든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450만 원짜리 나왔을 때는 그 반응을 볼 것이고 보급형을 내겠다고 이미 기사를 냈잖아요. 네. 이거에 대비해서 결국 삼성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마켓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일단 2분기가 바닥이라고 보시면 네. 이번에 나오는 게 바닥의 실적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일어난 이 AI 붐이 삼성전자 실적 악화를 진짜 얼마나 막아줄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부분을 이번 뭐 실적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긴 하고 이 엔비디아 GPU에 SK 하이닉스의 HBM D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여기서 좀 밀려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경계현 사장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어제죠.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삼성의 HBM 점유율이 여전히 50% 이상이다.
삼성도 AI 반도체에서 좀 자신감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원장님. 예. 아 예. 원래 메모리 잘하던 사람들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기술이 딸려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딸려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말 그대로 계속 못했던 것들은 이제 그 라인에 대한 공정에 대한 전환 부분이었는데 뭐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뒤늦게 하게 돼서 그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선발주자로 나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향 H100에 대한 이제 반도체를 많이 좀 이제 수주를 해왔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이닉스가 이제 HBM 관련해 가지고는 1번이고 뭐 삼성전자는 이번엔 처지는 거 아니냐, 이번에 그래서 헤게모니가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좀 확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경기현 사장님이 뭐 아무래도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업계의 최고 그 관계자 중에 관계자이신데 뭐 그런 네. 분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정도면은 그냥 뭐 이분 말씀 그냥 믿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점유율이 50%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둘이밖에 안 해요. 뭐 마이크론도 한다라고는 하지만 점유율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이 AI 반도체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자체를 한 단계가 아니라 3단계, 4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컷오프 점프 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는 이제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또 공개를 지금 앞두고 있더라고요. 26일에 첫 국내 언팩 행사를 한다면서요?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 대목이 여러 포인트에서 있죠. 네. 일단은 그 안방에서 열린다. 안방에서 이제 그 차기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신제품을 공개를 한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네. 또 이제 초대장 뭐 그런데 보면은 이 슬로건 자체가 굉장히 나름 공격적인 슬로건을 내밀었어요. 조인 더 플립 슬라이드. 그러니까 뭐 플립과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가자.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전작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시사한다. 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번 시리즈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폴더블 폰으로서 종주국으로서 경쟁사들에게 너희는 아직 뭔가 넘사벽이야.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 더하기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분명히 지금 중국 업체들을 비롯해서요, 뭐 구글도 그렇고요, 뭐 모토로라, 화웨이 후발주자들이 계속 지금 폴더블 폰 경쟁작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제 1위 폴더블 폰으로서의 입지를 보여줘야 될 과제를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바일 전략들을 보면 디바이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었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과의 차별화 포인트로 내밀었던 게 이제 대화면 폰이라는 이제 새로운 플래그십 이제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서 결국에는 판매량에 있어서는 1위 자리에 올랐죠. 근데 이제 경쟁사들에 의해서 이것도 이제 레드 오션화 되자 이제는 이걸 접히는 폰으로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겠고, 지금 애플도 폴더블 폰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동안 뭘 했냐? 전작들을 통해서 이 시장이 분명히 커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삼성전자에서도 갖게 된 거고, 그렇다면 이제는 이번 제품을 통해서 확고한 초격차 전략으로 다시 나아가서 초격차 전략이 폴더블 폰에서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번 아이럼을 통해서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겠고, 지금 반도체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큰 축으로 보면은 반도체가 부진하면 뭐 스마트폰에서 좀 잘하고 뭐 이러면 서로 상호 보완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도 이번 실적도 그렇고요, 폴더블 폰의 선전을 기대를 해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지금 5세대 폴더블 폰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하반기에 좀 경기도 좀 어렵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잘 팔릴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뭐 최소한 평타는 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자동차 팔리는 걸 봐가지고는 경기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역대급으로 자동차가 팔려나가고 있는 것처럼 그 뭐 폴더블 폰에 대한 어떤 수요, 니즈 이런 것들이 충분히 디자인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 이제 좀 업그레이드 돼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는 뭐 수요자들한테는 일정 수준 이상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다. 뭐 대박을 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 스마트폰 신작과 함께 원래는 이제 기대를 모았던 게 말씀하셨던 이제 XR 글래스, 네. 애플에 이어서 이제 삼성, 퀄컴, 구글 연합이 이제 만들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들려오는 보도에 따르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출시가 개발이 좀 지연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네, 것 네. 같긴 하더라고요. 왜 늦추는 건지 혹시 뭐 배경이 짐작이 가는 게 있으세요?
애플이 너무 잘 만들었죠. 비싼데 기능이 너무 뛰어났었다. 그래서 삼성이 이거 우리 이대로 내놨다가는 망신만 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고 그냥 저의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근데 네. 결국은 이쪽 이 XR 업계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전에 구글 글라스라고 나왔던 거 있어요. 그냥 네. 이 프로토타입 시제품으로 그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쓰고 돌아다니기 거북하잖아요. 커가지고 아예 그냥 안경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먼저 구현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해가지고 아예 업계 판도를 뒤집기 위해서 이번에 그냥 접었을까? 접고 그냥 우리 이번에 스마트폰이나 멋지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좀 집중할게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어차피 예전에 그 아이폰이라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도 이제 애플에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 발을 내딛고 그 뒤를 이제 삼성이 쫓아가면서 물량 공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쫓아 나갔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어쩌면은 그런 전략을 결국은 해보려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 늦어진다는 게 디스플레이 관련주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되는 요인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 왜 늦어졌는지의 이유가 말 그대로 이제 애플의 그런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그거를 좀 우리도 더 덮어 씌우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부 수율적인 뭐 디스플레이를 그러니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쓰는데 그런 거 관련된 건 수율 문제로 어그러졌는지 그런 것들 내부적인 내용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네. 노출이 되지 않아가지고 섣부르게 그냥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네. 삼성이 아까 이제 모바일에서도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되게 잘 구사를 해서 스마트폰 시장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애플이 이제 아이폰이라는 걸 처음 내놓고 이제 그 시장을 이제 개항을 할 때 삼성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내부적인 이유가 있기는 했지만 그 전에 스마트폰 기술이 안 돼서 뭐 못했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일종의 이제 아이폰이 들어가서 시장을 만들어가고 생태계를 그 조성해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거기 이제 맞대응을 하는 전략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디바이스 뭐 퍼포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략을 짜는 삼성이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엑셀 글래스 이것도 이제 애플이 사실 이제 내놓긴 했지만 애플 자체도 이게 단기간에 많이 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미국 내 여론을 봐도 이거는 뭐 3, 4년, 4, 5년 후를 내다보는 제품이지 이게 지금 수천 불이 호가하는 이 비싼 제품을 당장 사람들이 선택할 거다 다 오히려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급할 게 없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하겠죠. 뭐 글라스의 수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합들의 이제 경제성들을 다 따져보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애플이 지금 어쨌든 그 먼저 기치를 내 걸었으니까 그 애플이 엑셀 글라스를 갖고 어떻게 시장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도 늦지 않는다. 뭐 이런 전략 보관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정말 이 안 빠진 종목이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도 그런 와중에 이제 몇 안 되는 상승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차와 기아였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판매 4위로 올라섰다. 미국에서는 요즘 차가 진짜 많이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지금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토요타라든지 뭐 GM이라든지 대부분의 이제 카메이커들이 생각보다 실적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게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신차 출시 효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로 이제 집중을 한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전기차가 지금 보급은 좀 늘어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데는 내연기관보다는 확실히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주로 이제 팔린 것도 전기차도 늘어나긴 했지만 내연기관차 쪽이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익성도 많이 확보가 된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까지 지속될 것이냐를 놓고 이제 노이즈가 좀 있기는 하지만,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재고 리스토킹하는 그 부분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생산을 많이 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봐가지고는 하반기에도 이런 추이는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도 요즘 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조금도 못 받는데 어떻게 늘어나는 걸까요? 뭐 상품성인 부분 그리고 뭐 사람들의 이제 소비의 양극화 뭐 이 정도선에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패턴이 이제 결국은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게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서
안에 소위 말하는 내장이라고 하잖아요.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 내연기관차랑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상품성이 좋습니다. 전기차 쪽이. 그래서 결국에는 뭐 비슷한 차값이면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뭐 전기차로 가자.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친환경차나 SUV 쪽으로 굉장히 많이 좀 팔리면서 우리 현대차가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데, 네.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 향후에도 업종적으로는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저는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차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기차도 그렇지만 뭐 수소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평가가 되는 면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앞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개선될 거라고 본다면 뭐 주가도 그렇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그 업그레이드될 그 요인들은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테슬라랑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뭐 테슬라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인도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뭐 점유율이 여전히 탄탄하고 뭐 그렇게 보지만 네. 길게 본다면 역시 완성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테슬라의 판매량 자체는 뭐 늘 수 있지만 점유율은 줄어들 거라고 보는 게 아주 일반적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차, 현대차도 굉장히 전기차의 탑티어 안에 드는 업체로 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길게 보면 주가라든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현대기아는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재고가 좀 그러니까 많이 팔리긴 하는데 재고도 좀 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던데. 뭐 이제 가격 할인 정책을 하고 신차가 없다 보니까 이제 신차가 지금 출시가 안 되니까 기존 구형 모델을 가지고 계속 팔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가격을 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니까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고. 근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차를 만들어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신차를 하나 낸다는 건 이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이런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그렇게 생각처럼 금방금방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그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테슬라 타니까 비가 샌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생각보다 차체 조립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본 회사들은 그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테슬라는 사실은 차라기보다는 이건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어떤 스마트폰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다음 미래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테슬라 위치를 그대로 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가장 빠르게 따라붙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인 것 같고 네. 이 현대차를 저 역시도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뭐 전기차, 수소차 이것도 있지만 이게 내연기관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전기차에서 까먹더라도 전기차의 것을 커버해가면서 얼마든지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그 여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인가 기사를 보니까 GM에서 처음 만들었던 그 전기차 이번에 몇 년 전에 출시했던 거 볼트 중단한다고 기사가 났던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현대차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가 흉기차니 뭐니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었지만은 내연기관으로서 현대차는 절대 인류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근데 전기차로서 봤을 때 현대차는 인류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기차 판매가 늘어났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부과해드리면 현대차가 지금 그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은 렌탈하고 리스차 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매출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쪽 때문에 사실은 좀 전기차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맞습니다.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한 130만 대 정도 지금 뭐 판매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전기차 단일로 전기차에서만 소위 적자를 안 내고 흑자를 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브랜드가 2개가 있습니다. 네. 테슬라고요. 그 하나가 기아차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곧 현대차가 쫓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 나머지 메이커, 뭐 스텔란티스니 뭐니 뭐 나머지 메이커들은 지금 적자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기아는 그게 가능한 건데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되셨고. 그 그런- EGMP 플랫폼 죄송합니다. 예, 그 플랫폼. 예, 이 그거예요. 플랫폼. 예, 플랫폼. 그게 차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비용 절감 효과를 획기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EGMP 플랫폼 자체를 갖다가 실제로 차를 만드는데 도입을 해 가지고 쓰고 있는 데가 글로벌하게 봤을 때 3군데인가 4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현대차가 전기차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긴 호흡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BYD
그 전기차 업체가 이제 테슬라의 아성을 뛰어넘을 경쟁작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에서 테슬라 굉장히 많이 팔리는 차인데 막강한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나라 눈을 돌려보면 우리 현대기아도 그렇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테슬라의 아성을 넘기 위해서 계속 도전장을 내밀고 발목을 잡고 이제 뭐 그러고 있고 실제로 점유율도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견고하잖아요. 네. 그 이유를 따져본 것 중에 이제 흥미로운 제가 기사가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상반기에 그 테슬라 주가가 본격적으로 튀어오른 시기를 보니까 AI 관련주들이 이제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AI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그 시기가 거의 일치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도 예전에 이제 테슬라의 미래 주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완전 자율주행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시장이 만들어질 거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에 그게 결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테슬라 주가를 사고 투자를 하는 그 이유에 있어서 자동차 판매량, 점유율 이것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 AI 다 연동이 되고 데이터 회사라고 테슬라를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차 주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다른 이 현대기아라든지 뭐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단순히 판매량만 갖고 얘기하는 시대가 머지않아서 끝나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데이터란 측면 혹은 AI 관련해서 뭐 자율주행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자동차 주가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다시 평가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테슬라의 전략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박리담의 전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차가 팔리면 팔릴수록 이 제조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싸게 파니까 좋은 게 아닐 수 있겠지만 그만큼 데이터 확보가 더 많이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왜 이렇게 갑자기 내렸냐라고 아무리 판매가 부진해도 파격적으로 가격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에는 데이터를 더 끌어모으고 싶은 어떤 테슬라의 야망이 거기에 숨겨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상당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정부에서는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요거 발표했거든요. 통신 3사 과점 체계를 좀 무너뜨리겠다. 새로운 통신사 설립도 추진하고 알뜰폰도 좀 더 키워주고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골자예요. 통신주들 오늘 주가 보면 상당히 좀 심각하던데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통신주 주가를 최근에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들 왜 이렇게 관심들이 없으세요? 통신주에는. 네. 일단 통신주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정부에서 가격 정책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 자체에서 성장이라는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소외가 될 수밖에 없고 통신주가 좀 움직일 때는 과거에 이제 그 재작년인가 통신주가 한번 세게 움직였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씩 또 뭐 SKT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분할을 시켜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배구조 노이즈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흐지부지 돼버린 측면도 좀 있고 한데 글쎄요 통신주 이게 제4이동 통신이 들어선다 하는 부분들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역대 정부 제 기억에도 지금 이게 한 3번, 4번은 이미 했었던 것 같은데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었던 거는 제가 판단하기엔 첫 번째는 3사가 일단은 자본력이 막강해요. 그러면 네 번째로 들어서려면 그만큼의 버금가는 자본력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은 제한돼 있어요. 지금 통신시장 자체가 마켓이 갑자기 4이동 통신이 들어온다고 해서 시장이 갑자기 뭐 몇 프로 성장하고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통신사 지금 성장은 결국 통신 요금 인상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 볼륨 자체는 전혀 성장을 못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정도 자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쉽게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 돈을 투자할 것 같으면 오히려 지금 성장이 눈에 보이는 섹터를 지금 오히려 많이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섹터가 보면 요즘 같으면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러니까 돈은 사실은 돈이 될 만한 곳에 몰리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면 큰 기업들 입장에서도 제4이동 통신을 할 테니까 누구 들어올 사람아 손들어봐 한다고 했을 때 섣불리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4이동 통신사 대상으로 나오는 데가 보면 좋게 말하면 중견기업이고 이런 이제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다가 뭐가 또 안 돼가지고 틀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어떻게 저는 그렇게 안 나올 것이다. 긍정적으로 제4이동통신사는 어려울 것이다. 동의하세요? 사실 정부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너무나 좌지우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과거 사례들을 봤었을 때 그럼 과거 정부에는 제4이통에 대한 의지가 없었냐? 있었단 말이죠. 그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당근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뭐 제4이통 사업자 신청을 받겠다 신청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국 평가에서 다 기준선 이하로 밑도는 점수를 받으면서 다 무산이 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알뜰폰 시장이 커졌잖아요. 그리고 알뜰폰이 지금 최근에 가입자 수도 많이 늘어났고 네. 지금의 주류 통신과 알뜰폰 시장이 이제 지금 양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전체 총량이 늘 리는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확 뭐 드라마틱하게 뛰지 않는 이상 네. 6G가 지금 당장 상용화 계획이 없기 때문에 6G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는 힘들어요. 이런 가운데 제4이통 사업자에 대한 어쨌든 정부 계획이 나왔단 말이죠. 네.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전체 파이가 커지지 않을 상황에서 누가 그럼 섣불리 사업자로 들어오겠냐. 과거에 CJ가 제4이통을 이제 검토를 했었고 네. 그래서 제4이통 검토를 하다가 도저히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판단해서 돌아선 게 MVNO. 그때 알뜰폰 사업 그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알뜰폰 사업을 시작했어요. 네. 근데 알뜰폰 사업을 하면서도 생각보다 수익을 내기 쉽지 않으니까 결국 합병됐죠. LG 플러스 그 자회사 그 알뜰폰 회사랑 합병이 돼버렸잖아요. 그만큼 통신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완전 자유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격적으로 정부 정책의 어떤 통제를 확실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제4이통을 하겠다 정부 정책 의지에 달려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두 분 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 주신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시민단체가 뽑은 최고의 애널리스트 이영훈 이사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통신 쪽 모멘텀이 전혀 없으니까 통신주는 그러니까 별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통신 관련주들 뭐 장비주들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쪽도 전혀 모멘텀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쪽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요? 네. 여기에서 말 그대로 우리 뭐 소위 말하는 5G 장비주들 뭐 좀 많이도 물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쪽이 모멘텀을 받고 가려면은 이제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기대감으로 올리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라졌고 말 그대로 실적이 따박따박 찍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실적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대규모 수주권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요용하다.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동안에 이제 옐런 장관의 어떤 방중 과정에서 어떤 이제 스토리들이 펼쳐질 것이냐. 여기에 따라 이제 다음 주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굉장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좀 예상하시는지. 솔직히 좀 뭐 다음 주 어떻게 될까를 예상하기 앞서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7월 FOMC 전까지는 네. 장이 크게 뭐 오른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은 좀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지부진할 것이다. 우리 손 평론가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시각인데요. 지금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꽉 잡고 있는 주도주 혹은 상반기에 외국인이 보여줬던 그 매수세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참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시장인 건 분명히 맞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시기적인 특성상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내일 이제 미국에서 고용 지표 나오겠죠. 네. 그것도 봐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또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잣대들 기준들이 생기니까 조금만 시간을 갖고 참고 인내하시는 시기 그런 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차장님은요? 예, 지금 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기준으로는 결국은 지금 박스권에 대한 그 지지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62선 언저리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박스권이 말 그대로 하방으로 이탈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또 그 새로운 또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강하게 포지션을 구축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조금 관망을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 새마을금고를 비롯해서 뭐 부채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 이런 게 다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좀 권장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박현상, 박종훈 그리고 황유현 전문가와 함께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